여러분은 차 드실 때 어떤 찻잔을 쓰세요? 저는 이 찻잔을 주로 씁니다. 찻잔이 하얘서 탕색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탕색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명나라 때 문인들이 남겨놓은 글을 봐도 역시 같은 이유로 정덕진에서 만든 하얀색 찻잔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나라보다 앞시대죠. 송나라 때 사람들은 차를 마시면서 검은색 잔을 많이 썼습니다. 이것이 그 송나라 사람들이 썼던 그릇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방품입니다. 이 잔이 검은색이니까 여기다 차를 따라 놓으면 탕색이 안 보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 조금 차를 따라 놨거든요.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송나라 사람들은 이런 검은색 잔을 썼던 걸까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송나라가 뭐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먼 옛날이니까 하얀색 잔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검은색 잔을 썼던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요. 이 그릇들은 당나라 때 만든 것입니다. 이미 굉장히 예쁘고 멋있는 하얀색 그릇을 만들고 있죠. 송나라는 당나라 다음 시대인데요. 송나라 때가 되면 그릇 만드는 기술이 당나라 때보다 훨씬 발달합니다. 이 그릇들은 송나라 때의 5대 명효입니다. 그릇의 모양도 굉장히 좋고 색깔도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하죠. 하얀색, 파란색, 하늘색 등등입니다. 이것을 보면 송나라 때 사람들이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검은색을 썼던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색깔 그릇도 만들 수 있었지만 차를 마실 때 일부러 검은색 잔을 골라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검은색 잔을 썼던 걸까요? 차 때문입니다. 송나라 사람들은 지금 일본 사람들처럼 말차를 마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송나라 사람들이 먼저 말차를 마시고 그 풍습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는 말차 마시는 풍습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송나라 사람들의 차 풍습이 일본으로 가서 좀 변형을 일으키는데요. 예를 들면 차 색깔 같은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마시는 차는 초록색이고요. 이 차로 거품을 올려놓으면 거품도 초록색으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송나라 사람들이 마셨던 차는 하얀색이고 또 거품도 하얀색이었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왜 검은색 잔을 썼는지에 대한 답은 나왔습니다. 거품이 하얀색이니까 검은색 잔을 써서 거품이 돋보이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을 해봐도 하얀색 차는 없어요. 그렇다면 송나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차를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송나라 사람들은 차를 만들 때 이 차의 즙을 아주 열심히 짜서 다 버렸어요. 그러면 허연색 섬유질만 남았죠. 그 섬유질을 갈아서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루도 하얗고 거품도 하얗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이 차의 맛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차의 즙에 들어있는 건데 이 즙을 다 짜서 버리면 도대체 차는 무슨 맛으로 마셨나 싶은데요. 이 사람들이 남겨놓은 글을 보면 그래야 차의 맛과 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우리하고는 굉장히 문화적인 차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송나라 때의 검은색 그릇은 복건성에서 만들었습니다. 복건성 건양시에 가면은 지금도 이 사람들이 사용하던 가마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지역에서 만든 그릇은 검은색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지역의 흙하고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흙은 굉장히 붉은색인데요. 그게 흙 속에 철 성분이 많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이 철 성분이 많은 붉은색 흙으로 그릇을 빚어서 가마에 넣어서 구우면 이 철이 고열에 반응을 해서 검은색으로 변한답니다. 그래서 검은색 그릇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릇 만드는 사람들은 흙에 철 성분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 성분이 많으면 흙이 좀 푸슬푸슬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얇게 아니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릇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북건성에서 만든 그릇도 모양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차완 정도밖에 만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서 무겁고요. 좀 둔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좀 단점이 될 것 같은데 송나라 때는 오히려 이게 장점이었습니다. 송나라 사람들이 차를 좋아했는데요. 차를 하도 좋아하다 보니 거품 올리는 내기도 좋아했습니다. 거품 올리는 내기가 뭐냐 하면 이 그릇에 가루를 넣고 거품을 올리죠. 그래서 이제 누구 거품이 더 빽빽하게 올라오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꺼지지 않는가, 요걸 살펴보고서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내기에 이겼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송나라 때 유성년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건데요. 이 남자 4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 길거리에 서 있습니다. 길거리에 서서 누가 거품을 잘 올리나 내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도 내기를 많이 하다 보니 한 가지 터득한 게 있었는데요. 그릇이 따뜻하면 거품이 잘 올라오고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두꺼워서 한번 데워 놓으면 쉽게 식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을 가지고 내기에 나가면 우승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죠. 송나라 때 그래서 이 검은색 그릇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그릇의 바닥면인데요. 검죠, 일단. 그리고 흙이 굉장히 거친 것이 보입니다. 마치 모래가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약도 검은색입니다. 유약이 검은색인 것은 이 사람들이 유약을 만들 때 이 지역의 붉은색 흙하고 또 지푸라기 같은 식물성 원료를 같이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약에도 철 성분이 많이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마에 넣고 구우면 유약 속에 철 성분이 고온에 반응을 해서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유약이 검은색이니까 중국 사람들은 단순하게 검은색 유약이라는 의미로 흑유라고 불렀고요. 아니면 이 가마가 있었던 곳의 옛날 이름이 건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주에 있는 가마, 건요에서 만든 잔이라고 해서 건잔이라고도 불리웠는데요. 이 그릇에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많이 쓰는 별명인데요. 천목다완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옛날 문헌을 살펴보면 천목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천목이라고 하는 이름은 중국 사람들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붙여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제 일본 스님들이 송나라로 불교 유학을 많이 갔대요. 남송의 수도가 항주였는데요. 항주에 천목산이라고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이 천목산에 모여서 불교 공부도 하고 그리고 차 문화도 접했습니다. 당연히 이 검은색 잔도 사용을 했겠죠. 스님들이 공부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갈 때 불교와 차문화와 이 검은색 잔도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물어봤죠. 스님, 이 검은색 그릇 참 예쁜데 어디서 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스님들이 이거 내가 천목산에서 공부할 때 쓰다가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천목산은 이 그릇이 만들어졌던 복건성하고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그런 사정을 알 수가 없으니까 천목에서 온 그릇, 천목 그릇, 천목다완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그릇도 보면은 표면에 좀 무늬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유약 속에 들어있는 철 성분이 고온에 반응을 하면서 만들어진 무늬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세로로 가늘고 긴 줄이 빽빽하게 들어선 것인데요. 송나라 사람들은 이것이 토끼털처럼 생겼다고 해서 토끼털 무늬 잔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토끼털 무늬라고 하는 말은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한 거고요. 한문으로 쓰면 토호잔이 됩니다. 마치 물 위에 기름 방울이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무늬도 있었는데요. 이것을 기름 방울이라는 의미의 한문인 유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적이라고 하는 이름도 일본 사람들이 붙여줬기 때문에 중국 문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독특한 무늬를 가진 그릇은 요변 천목다완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세이가도 분코 미술관에 있는데요. 세이가도 분코 미술관은 미쓰비시 회사에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쓰비시 회사의 4대 회장인 이와사키 코타야라고 하는 사람이 경매에서 이 그릇을 1912년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의 경매가가 16만 7천 엔이었다고 합니다. 16만 7천 엔이면 한 170만 원 정도 되죠. 17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천년 가까이 된 그릇이고 또 너무나 희귀하고 아름답고 이러니까 나 그릇에 170만 원 정도 쓸 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시 1912년도에 화폐 가치하고 오늘날의 화폐 가치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래서 1912년에는 16만 7천 엔이 있으면 일본에서 저택을 1300채를 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와사키 코타야는 집을 1300채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금을 주고 작은 잔을 하나 산 거죠. 그래 놓고 또 이 남자는 평생 단 한 번도 이 그릇으로 차를 마셔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냥 모셔놓고 바라보기만 했는데 나는 이렇게 멋진 그릇으로 차를 마실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좀 독특한가요? 아니면 좀 멋있기도 한가요? 그런데 사람을 한 가지 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죠. 미쯔비시가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 기업이고요. 이 이와사키 코타야가 1916년도에 미쯔비시의 4대 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1945년도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할 때까지 30년 동안 이 미쯔비시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전범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합니다. 미쯔비시에 강제로 끌려가서 공장에서 일을 했던 조선인만 해도 1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미쯔비시는 아직까지 사과도 하지 않고 배상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택 1300채 값을 치르고 그릇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가 결국은 이 전범 활동을 한 데서 나온 것이겠죠. 다시 그런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요변천목다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딱 4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3점은 일본에 있고요. 한 점은 중국에 있는데 중국 항주에서 발견된 이 요변천목다와는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이 깨졌고요. 유실된 부분도 많습니다. 만약에 이 그릇이 깨지지 않고 온전한 모양이었다면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릇 이런 이름으로 불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새 천목 스타일의 그릇이 많이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토끼털 무늬하고 기름방울 무늬는 거의 완벽하게 재현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요변 천목 다완만은 아직 전혀 재현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일본에서 열렸던 그릇 전시회에 출품된 요변 천목 다완을 보니까 약간 모양이 다르긴 합니다만 요변이 나타나는 그 규칙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80만 엔이 넘으니까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덤벼볼 만한 그런 수준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총나라 사람들이 왜 검은색 잔으로 차를 마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